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별다방의 밤 이야기가 흐르고 작가와 시인 함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학문과 연구를 통해 깊은 통찰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함이 살짝 조금 어려우신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소개 잠시 해주실까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시인이신데 성함은 당현증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네. 이제 부천의 고향이시죠? 그렇죠. 예, 부천의 고향이신 시인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되게 독특하세요. 성도 당씨이셔가지고 독특하신데 맨 마지막에 글자도 중이 아니고 증이세요. 성함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소개 잠시 해주시겠어요? 이름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주신 맞아요. 건데 당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25대입니다. 와. 그럼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한 750년. 네. 고려시대 때. 그래 당시를 내려와서 25대? 네. 네. 이야. 그런데 저희가 당시를 많이 못 근데 이제 봤네요. 특징이 있어요. 네. 원래 저는 본이 경남 밀양입니다. 아. 근데 당시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전국에 한 1200명 정도. 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선일보가 한 10년 전에 성씨를 순위를 매겼는데 202개 중에 185번째. 아니 24대째 내려오는데 현재 인구수가? 거액 안 된다고요? 네. 오, 야 진짜 그러네요. 기념물입니다. 아니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들어보니까 고려 시대부터 시조가 네. 고려 시대부터 시작이신 건가요? 근데 제가 보면은 뭐 옛날에 네. 왕이 지방에 행차하면 네. 희사, 성을 뭐 이렇게 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족보를 따지면 중국 산천성에 뭐 거기가 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가. 그런데 하여간 그렇고 제가 돌림이 증자입니다. 진짜. 아버님은 네. 이제 끝자가 증자, 그리고 아버님은 가운데가 병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름이 좀 어렵게 됐고요. 저희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이름이 덕징이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현덕 해가지고 유비의 본명이 뭐 현덕인데 아버님이 하여간 그런 의도로 지었다고 하시죠. 네. 몰랐던 걸 네. 알게 됐습니다. 반갑네요. 네, 좀 반갑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당신은 처음 뵙는 분이세요, 저는 진짜로. 아니 저는 이제 이분하고 오래 친분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좀 생소했지요. 근데 뭐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런 분성도 가지신 분이 계시구나 하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말복 지나 때문이요? 네. 예. 처소도 지나 때문이요? 아니 입추가 지났죠. 참 입추가 지났죠. 입추가 입추가 지나고. 그런데 아직 날씨가 뭐 그렇게 선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제 겨울이 오겠죠. 뭐. 그럼 우리 당 선생은 원래 뭐 전공을 하셨을까? 전공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제 나름대로 대학에서 공부한 게 중어 중문학, 국어 국문학, 뭐 통신대학에서는 경영학, 또 대학원에서는 한문, 그리고 아현동에 있는 추계예술전문대학에 대학원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이 있어요. 문화예술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 네. 오,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예.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본데. 할 게 뭐 딱히
성격상 그래가지고 좀 네. 할 게 공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거죠. 뭐 공부가 쉬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전공은 한문학을 하셨죠. 그렇죠. 네, 이제 학교에서는 국어국문학하고 뭐 이제 중문학이 통신대학에 늦게 생겼어요. 한 96년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 3학년에 편입해서 이제 바로 졸업하고 대학원은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한문학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그 논문 쓴 거는 이태백 씨와 두보 씨의 비교 연구. 이태백에 대해서. 네. 이태백하고 두보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아, 이태백이 네. 701년, 네. 그다음에 이제 두보가 712년인데 당대에 살면서 전혀 틀린 시풍을 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자설적인 시인과 타설적인 시인이라는 그 카테고리로 논문을 한번 써봤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를 쓰셨습니까? 그 시는 저는 이제 국민교육헌장에도 나오는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저가 초등학교 다닐 당시에는 CA 시간이고 HR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저도 근데 있었어요. 이제 서예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스승이 없는데도 서예를 쓰면은 뭐 뒤에 게시판에 붙이고 뭐 학교 대표로 나가도 상을 받고 재능이 있으셨네요. 인천시까지 나갔는데도 상을 받았어요. 와. 그리고 이제 그리고 크레용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짓기도 소질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가 이남 4년대 같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시골이라.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당수생 형제가 네, 2남 네, 4녀. 네. 그렇죠. 근데 상을 받을 때 옛날에는 교단에 나와서 뭐 노트에다 상자를 찍어서 주는데 받아갖고 가면 아버님한테 막 매도 맞고 왜? 절대 하지 상을 마라. 받았는데. 그러니까 글 짓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환쟁이다 그래서 가난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막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누가 하라고 그랬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특이한 부모님이시네. 그래서 그걸 감췄어요. 근데 중학교 갔는데 글씨도 쓰고 짓기도 하니까 또 이제 뭐 미화부장 네. 이런 걸 또 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이제 도대에 나갔는데 또 이제 상을 받고 시로. 근데 그걸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맞을까봐. 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천부적인 거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어릴 천부적인 때부터 것과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천부적인 게 있는데 감추고 있다가 네. 결국은 저는 군대도 네. 그 논산훈련소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12월 달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전방에 가면 막 뭐 성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76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힘든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그때 마침 붓글씨 쓰는 모필병이 필요했던 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붓글씨를 쓰는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이제 한 60명 정도가 뛰어나갔어요. 와. 그때는 이제 기합을 안 받고 훈련 안 받으니까. 근데 그림 물감 붓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냥 희끄무레한 물에다가 그래서 썼는데 이제 8명이 남았는데 거기 뽑힌 거죠. 그때 이제 붓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썼는데 다행히 이제 2명 뽑는데 뽑혔어요. 그랬는데 그게 보면 육군 내부 규정에 부대장이 영관일 땐 타잘 치고 장군일 땐 붓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특명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녁 먹고 기차 있잖아요. 완행열차에 문 다 닫고 캄캄한 데를 털컹털컹 가는데 아마 구미쯤 간 것 같아 지금 생각에. 그랬더니 헌병이 와서 너는 백이 뭐냐? 없다. 그랬더니 너 모자래. 그래서 한 거 없다. 그랬더니 이제 발길질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내렸는데 2군 사령부 본부사령실이에요. 그게 동대구 효목동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군대가 가면 석탄 계속 떼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들어가니까 막 보일러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필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죠.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대 생활이 편안하셨겠. 편한 게 아니라 이제 조수가 없으면 말년 병장일 때도 붓을 잡고 써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하고 4월 1일이 예비군의 날인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 2, 3군이 있으면 2군 예하에 그런 붓으로 써야 되는 인적사항을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육군본부 용산에 이제 출장을 와서 일주일.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면 일찍 휴가고 늦게 하면 이제 꼬박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대개 이제 사격 훈련 같은 건 그 1등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안만 써갖고 인적 사항은 그 사령관과 헬기를 타고 이제 그 사격장에 다 같이 먹통 하나 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남들은 총을 들고 가는데 선생님은 아니 저도 먹통. 유격 훈련 3번 받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근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대를 가서 이제 우리 당서생처럼 특별한 임무를 받고 뭐 하면 편안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군대는 뛰고 굴르고 그래야 된대요. 아, 저도 유격을 3번 받아가지고 그래도 뭐 군대 생활이 그 군사령부급이면 굉장히 높은 부대예요. 사령관이 대장이고 참모부장들이 전부 장군이니까. 네. 근데 그게 영내에 있으면 전부 보이는 게 별들이라 낮에 별이 뜨면 천지가 개벽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 숨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많았죠. 재밌네요. 다만 이제 흥미로운 건 여군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했다는 거죠. 여군들은 주로 뭐를 하냐면 타자수 아니면 그 높은 분 비서. 네. 이제 그런 거 커피 이런 거 근데 나르고 그때는 그랬으니까. 컴퓨터는 없었을 때 시절이고 그렇죠. 그래서 없었죠. 타자기가 있었죠. 네. 아버님은 특기하신 분이겠네.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군대에서 시화전을 했어요. 사령관이 좋아해가지고 네. 지금도 이제 그 저보다는 배경을 갖고 온 대구 그때 아마 친척이 서장이라 배경을 갖고 글씨를 쓰겠다고 들어왔는데 저보다 못 쓰니까 보직을 바꿔주고 이제 사령관이 그런 그 동양화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시화전도 했고 아까 이제 아버님 얘기를 마침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게 손이 귀하니까 빨리 결혼을 해라 이런 독촉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시험을 봐서 뭐 그래도 직장을 괜찮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도 이제 문필 활동을 해가지고 제가 시집을 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때는 이렇게 그래 뭐 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드디어. 시집을 이제 냈는데 네. 그게 젊은 시절 얘기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에 다니면서 했어요. 그 선생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이제 저희 매형이 그래도 부천 토백이고 이랬는데 제 기억에 82년도에 도양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양첩. 글씨로 써가지고 시집을 직접 네. 가루방이라고 그러죠. 왜 철필로 써가지고 시집을 묶었는데 82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거죠. 지금부터 한 4, 5년 됐는데 그때 이제 시를 내가지고 그걸 한번 묶은 적이 있고 그 제가 틈틈이 이제 부천에 있으면서 뭐 부천에서 오래되신 분이 시민신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글도 쓰고 이제 그런 적이 많이 있죠. 그럼 시집은 74년도. 아니, 시집은 늦게 냈죠. 왜냐면 그 시집을 내도 혼나고 이러니까 글 쓰는 걸 몰래 했었어요. 아버님한테 네. 혼날까봐. 그래서 책도 사실은 제가 자생력이 있을 때 이제 책을 좀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런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군 생활을 제대하고 인천 시립 공보관이 저 항동 쪽에 있거든요.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서해 개인전도 한번 했죠. 인천에서 그 몇 년도십니까? 이게 그럼 아마 84, 5년도 될 거예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네. 근데 이제 말씀은 안 드렸어요. 아. 이제 그게요. 옛날에 인천이 경기도 도청 소재지. 네, 네. 지금 수원이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은 부천과 인천이 가깝잖아요. 가깝죠. 그래서 인천 문화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은 게 부천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인천 가서 그렇게 시화전을 개인적으로 할 정도가 됐을 거라 그런 얘기. 서해 개인전이죠. 그러니까 네. 개인전에 시화전은 서해 아니죠. 개인전. 그래서 이제 예서라든가 해서라든가 전서 뭐 그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작품 한 30점 정도 해서 공보관에서 전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가 21살인가 그랬어요. 예? 21살 때? 군대 제대하고 바로니까 연기를 안 하고 갔으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했으니까. 아마 군대에 계시면서 네, 이제 그때 윗분이 막 하시는 것도 보고. 글씨를 그쵸. 계속 쓰는 게 업이었기 때문에 네. 군대 한 20몇 개월 동안
그 장군들이 막 네. 그 그래서 시화전 하시고 장군들 하니까. 명패, 특히 이제 군대에 가면 부대 가면 전투 수칙, 네. 뭐 군의 임무 이런 거는 전부 글씨로 맞아요. 쓴 거죠. 제가. 생각해보면 옛날에 다 그쵸. 글씨를 써서 했으니까. 훌륭한 일을 대단하신 하셨네. 일을 하셨네요, 그거는. 진짜. 훌륭한 게 아니고 뭐 저한테 주어진 게 근데 사실 그렇지, 써야 아무나 되니까. 못하는 일이긴 하죠. 학생께 재능이 있어야 주어졌지만은 네. 주어진다고 다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특기도 있고 좋아하고 취미도 네.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맞았으니까 그렇게 장군분들 이제 명판 이런 것도 써주고. 그러니까요. 와, 아무 백도 없지만. 네, 네. 제가 전방에 가면 네. 죽거나 바보 되거나 어디 다쳐서 오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때 이제 두들겨 맞는 것도 있고 네. 옛날이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한편으로는 편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말년까지 후배가 들어오지 조수가 안 들어오면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근데 들어왔나요? 뽑았죠. 아. 자주 해가지고. 그래서 제대할 때 왜 군무관이라는 거 아시죠? 네. 뭐 아파트 주고 네, 그걸로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 아.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거짓말 안 보태고 홀랑 벗고 한 60일 남았는데 홀랑 벗고 제대시켜준다 그러면 갈 놈은 가라 그러면 난 간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는 현재하고 달라서 군대가 좀 그렇게 힘들고 지겨운 사람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때 그쵸. 당시는. 네. 뭐 지금은 뭐 월급도 많이 준다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막 그 애인하고 사이에 탈영하고 이런 네. 군들이 많고 저는 상벌계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군이 이제 제약을 많이 하는 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대구까지 집에서 머니까 면회도 안 오고. 아이고. 제가 이제 그 휴가 그런 1년에 2번 국군의 날하고 예비군의 날은 일주일은 무조건 쉬니까 그거 하고 뭐 또 집에 와도 그때는 제가 월급이 2,700원이었는데 집에 와도 괜히 부담만 되고 이러니까 잘 안 오려고 했죠. 다 옛날엔 다 대부분 그랬었을 얘기가 것 좀 많이 같아요. 나가는데 자, 그래서 군대를 그럼 몇 살 때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28개월인가 했죠. 에? 그때는 뭐 복무단축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뭐 대개 3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보통 3년이죠. 어쨌든 백도 없으신데 28개월을 그래도 좀 순탄하게 그렇죠. 보내시고 자기가 좋은 좋아하는 경험을 일을 하시고. 하면서 했으니까 네, 맞아요. 경험도 많이 하고. 군대 가서 내가 좋아하고 재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의무니까요. 네. 뭐 와. 싫어도 하고 이러는. 그래서 군대에서 특징이 뭐냐면 책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위문품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책은 다 버리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는 그걸 위병소라고 왜 군 외곽에 근무를 나가요. 쫄병 때는 말뚝이라고 해요. 보통 6시간씩. 고참이 안 나와주면. 그러면 여기 이제 탄창 끼는 데다가 문고 있잖아요. 네. 그걸 갖고 가서 이제 열심히 보는 거죠. 그래서 책은 사실 오면 고참이고 동료고 저한테 다 던지니까요. 책도 보시고 군대에서. 글쎄 이런 표현이 되나 모르겠다. 지금- 군대 생활은 아름답게 보내셨네. 뭐 지금도 그 군대에서 만나는 친구를 지금도 사귀고 있습니다. 아주 네. 훌륭한 친구인데요. 그 양반도 그 문화예술 방면에 하고 훌륭한 친구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쪽으로 즐겨 하시고 재능도 본인이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 조상에 대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 나는 이런 재능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좀 밝히고 싶지는 않은데 네. 제 나름대로는 그 아픈 가족사가 있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보니까 뭐 그 유전이 된다는 게 맞는다면 네네.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했어요. 네, 군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아름다운 군대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인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이제 있겠지. 어떻게 졸업하고 대학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대학을 마쳤죠. 근데 갔다 와서 대학을 2학년 동안 다니다가 그리고 보통 2학년 때 보통 가죠.
그럼 복학을 했겠네. 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한문도 서예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많죠. 그렇죠. 네, 많죠. 제가 이제 군대 얘기 조금 더 할게요. 더 제가 해. 아버님이 군대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네. 선생님이 군대를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어, 저는 안 가야 되는데 갔어요. 안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주소가 김포 부천시 계양면이었잖아요. 거기가 서부전선이거든요. 그때 근데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33명이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 2급 을종이에요. 다리가 이제 운동할 때 부러져가지고. 근데 아버님이 그때 면장이었어요. 계양 면장. 근데 신검하는데 오셔가지고 요거 우리 아들인데 반드시 현역을 보내라.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현역으로 두 명밖에 안 갔어요. 다 방이에요. 그래가지고 현재 230명 중에서 232명 중에 딱 두 명만 현역으로 가고 다 방위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 현역을 간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남이고. 네. 아, 장남.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4대 독자의 며느리였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네네. 제 위에 3명 딸을 낳고 어떻게 아들 둘 낳는데 또 딸을 둘 낳을 정도니까. 와. 근데 이게 군대를 간다고 그러면 그때 바보 되거나 뭐 어디 얻어맞을 거고. 그러겠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게 현역으로 간다고 그러고 뭐 보니까 2급 을종인데 안 가야 되는데 보내니까 이게 얼마나 어머니가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진짜 독특하신. 그때 이제 그 어머님이 안 믿던 교회를 가십니다. 군대 가시길 잘하셨네요. 그러고 이제 얘기가 아까 선생님 그 한문하고 서예하고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 네. 그건 지금 되돌아서 생각하면 아버님한테 감사를 드리죠. 군대 보낸 덕분에. 아니 그거가 아니라 이제 한문에 대해서 조선일보를 뭐 굉장히 오래 봤으니까 몇십 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옥편으로 부수 있잖아요. 네. 딱 써주고 신문이 오면 그땐 뭐 토를 안 달았으니까 이거 찾아봐.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고. 네. 그리고 이거 찾아봐 그러면 제가 쩔쩔매고 우편 갖고 찾았어야 돼요. 네. 그걸 찾으면 이제 했는데 지금도 저는 천부적인 거를 무시 못한다는 게요. 특이한 게 영어를 대학원 둘 정도 다니고 대학교 4년, 중고등학교 6년 하면 한 20년 가까이 배우잖아요. 네. 근데 영어는 하면 할수록 잃어버리는데 한자는 지금도 새로운 글자를 보면 안 잊어먹는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굉장히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네.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이게 제가 중문학교를 나왔는데 장학금이에요. 네. 탑이라. 그러니까 딴 사람 줘라. 그쪽으로 유능한 게 아니라 유능하니까. 한자는 고정된 거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한 놈이다 나도. 이제 그랬거든요. 아버님이 또 한자를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디 이제 토론이나 강연에 가면 한자로 이렇게 쓰면 간단하잖아요. 뜻 글자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주 좀 그렇죠. 저는 한자를 폐지한 게 이 아시아,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쉽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 한자가 너무 어렵죠. 아니, 근데 이제 어렵다라는 그 관념이 머릿속에 있을 때, 근데 저희가 그 선생님도 같은 세대지만 미국이 강국이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우리는 도움을 받는 나라라는 그런 무의식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평생 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한자는 동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중국도 여러 번 갔어요. 한 20번 이상을 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필담 안 되면 필담으로 하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냉정하게 국어사전을 펼치면 자신 있게 65에서 70%는 한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직장 다닐 때 들어갔는데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야, 니네 뭐 교직에 있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한 선생이요.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뭐 이렇게 사회 시간에 안중근 의사 한자로 써놓으니까 한 친구가 손을 들면서 우리 아빠는 외과 의사인데 안중근은 무슨 과 의사예요? 딱 맞추려는 거예요. 근데 고저 장단의 의사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건 사람마다 틀린데 저는 그걸 이렇게 양가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마도 제가 그 대학원 논문을 이태백 씨와 두보 씨 비교 연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쪽은 당현직 선생은 글쎄 한문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문과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말씀을 드린 공부한다고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게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게 그런 거였어요. 조상에 대한 관심이 혹시 있지 않으셨을까? 내가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에피소드인데요. 네. 중국을 갔는데 산동성이 제일 가깝잖아요. 산동성의 인구가 1억 4천만 명이에요. 근데 거기 천태그룹이 TNT라고 하는데 거기 회장이 당 씨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러더니 제가 이제 한자 명함을 갖고 가니까 야 너도 당씨냐 이러면서 네. 반갑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2000년 초에만 해도 중국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봤죠. 네. 그래가지고 야 너 나하고 형제를 맺자. 중국말로는 관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내가 건물은 지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국제학교를 하려고 천진에 가면 국제학교가 좀 몇 개 있는데 산동성에 그걸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국 사람이 중간에 이제 나쁜 짓을 하는 바람에 아이고. 그걸 꿈을 못 이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훌륭한 홍종욱 이런 애들이 다 미국 유학 갔다가 향수병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길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중국어를 하게 되면 얼화인이라고 R하고 L 발음 사이가 있어요. 혀 꼬부라지는 거. 그 중국 발음이 영어하고 어순도 같지만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한자를 배우면 영어도 좋아지고 영어를 배우면 또 한자도 어순이 똑같으니까 네, 맞아요. 중국어하고 굉장히 유리한 게 저기 있다는 영어하고, 거죠. 네. 저희 일본어 독학하다가요. 그 종결음이 변화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잔데도 틀리게 읽잖아요. 그래서 지네가 발음 기호를 써요. 아, 선생님처럼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도 일본어가 어려우셨나요? 그렇죠. 발음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읽으면 대개 뭐 형용사나 이런 거 말고 중심이 되는 체어는 대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느 내용이구나 이런 건 네. 금방 알죠. 그러니 뭐, 네. 그 한자하고는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중국에 관심이 더 많이 있으셨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국 사람이야 당연증은. 아니 근데 아까 고려 시대부터 당시가 있으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조가 처음 시작이 고려 시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대니까 뭐 한 750년 정도. 우리 이제 당 선생을 제가 조금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깊이가 있는 줄은 우리 모르죠. 그런 얘기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좀 잘 만났는데 이제 시를 쓰는 시인이라는 거만 이제 알고 이제 있었단 말이죠. 한자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 시에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뭐 아까 이태백 또 두보 이렇게 이런 분들의 시를 또 즐겨 읽으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여기서 살짝 또 그 즐겨 읽으시던 시 중에 특히 마음이 가시는 시가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한국 시인이 아니면 중국. 이태백과 두보. 근데 네. 이제 그 좋아라 하는 시가 그 상황이나 이런 거마다 이제 틀리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그걸 논문으로 써야 한다는 거고 그걸 쓰려면 또 이렇게 그 큰 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흔히 알려진 게 우리나라는 두시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아예 중국의 훌륭한 시인을 그 훈민정음에 해서 두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시들도 많은데 그 이태백하고 두보의 차이는 이태백은 아주 고급적이고 궁중적이고 낭만적이라면
두보는 현실적이고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당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틀렸을까? 그래서 제가 낭만하고 현실 이렇게 되게 크게 나누는데 저는 그게 아마 자기로부터 시작된 언어이고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시풍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요걸 비교해 보면 어떨까? 두보가 저희가 보통 민중의 고통을 살피는 그런 시를 많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그냥 있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민족문학 작가예요. 그분이 그렇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제 시대적 배경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사람들이 이 두보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 두보도 사실 중국의 과거 제도가 이제 우리보단 빨랐잖아요. 그래서 출세를 하려면 관직에 나가야 되는데 두보도 그 공무원 시험에 많이 떨어져요. 네. 이제 근데 이제 그 이태백하고는 본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상들은 그래도 이름이 있는데 그 양반 아마 두보도 자기 그 천부적인 건 아마 재질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시도 생활의 하나의 표현이니까 뭐 안 되는데 때거리 걱정해야 되고 전란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를 글로 나타낸 것뿐이고 뭐 이태백 같은 사람이 양귀 옆에 있고 뭐 이러니까 얼마나 칭송하는 정말 그 호구적인 얘기를 많이 써야 됐겠어요. 그게 아마 그래서 현실이나 상황의 반영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언제 첫 번째 시집을 언제 내셨어요? 첫 번째 시집은 좀 늦죠. 제가 아마 6년인가? 96년도.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뭐 직장에 있을 때 이제 시집을 내고. 서예전도 하고 뭐 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때 그 첫 번째 시집 기억을 하세요? 네. 그게 이제 그 아마 선생님도 아실 텐데 도서출판 라이프라고 있었어요. 부천에. 대우인. 그저 최은유 선생님이 하시던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처음 냈던 네. 도서출판 라이프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김영창 씨가 저 출판사 사장으로 돼 있던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혹시 최은유 씨가 했던 거고 아니, 김영창 씨라고. 이명창 씨가 인쇄소를 하시던 분인데 네, 네. 예, 그래. 김영창. 밤으로 가는 먼 강. 첫 번째 시집이신가요? 이게 좀 슬프죠. 아, 시집에 얽힌 사연을 좀 얘기해 주시죠. 만약에 누군가 이제 너는 왜 시를 쓰게 됐냐 그러면은 이제 네. 사는 게 불안하잖아요. 아, 그게 저를 지배했고요. 제가 38살 때, 네. 38살 때 한참 일 많이 하고 정말 직장에서도 승진을 빨리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부에서 부여받은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하는 게 있는데 보건예방 사업이었거든요. 보건예방. 지금은 이제 그게 당연히 예방적인 측면에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1온스의 예방이 1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는 정설이 있어요. 1온스면 2.38g인가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예방, 미리 알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네.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도 부천에 그 예방의학을 잘하는 분이 제1병원 원장으로 계시던 이혜선 씨. 이혜선 씨, 연세대 그 내과. 맞아요. 그분이 KMI라는 그 의학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고가의 혈액 분석기를 갖다 놨는데 이게 독일 사람들 참고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여받은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표준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이 첫 직장인데 35,000명의 남녀 성별 그 신분이라고 할까요? 업종별 이걸 35,000명의 피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혈액 분석기에 넣어가지고 이 정도는 한국 사람의 참고치로 만든 게 그때 처음이거든요. 그걸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막 식은땀 흘리고 굉장히 했는데 나중에 이혜선 시장이 판정하기를
너 몸이 좀 안 좋다. 그랬는데 그분이 어딜 소개했냐면 신촌 세브란스에 폐암 삼긴 거예요. 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몸을 잘 안 돌본 건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휴직을 했어요. 한 8개월. 근데 최종적으로 사망 선고를 하면 전문의들이 6, 7명이 부위별로 검사를 해서 최종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강원도 속초 등명낙가사라는 절 옆에 허름한 집을 짓고 이제 집을 얻어서 그때 항암 치료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제가 그 의료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관지 내시경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는 항암 치료는 안 한다. 그냥 약만 먹고 이제 그 죽음의 마지막 여행을 갔었던 거죠. 그랬는데 살았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래가지고 계속 추적을 한 4, 5년 했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2번 사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왠가 불안하잖아. 일병장수라고 네. 하지만 그래서 책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천부적이라고밖에 저는 설명을 못 하는데 끄적거리기 시작했던 게 이제 군대에서도 아마 책으로 3권 정도는 낙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나중에 이제 책 이론서를 좀 보고 뭐 이런 서울에 가면 중앙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이제 수업도 좀 받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직장 다니면서 하나 낸 거고 요 그림을 그려준 게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그 친구가 이렇게 뭐 동양. 아 그림을 그린 거. 그래서 이때 처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쭉 살아오셨지만은 그 시인이 된다는 거는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첫 번째 시집을 내셨어. 이건 등단하기 전에 낸 거죠. 이제 뭐 우리는 보통 책 내는 것도 등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이게 추천받아야 꼭 등단인 줄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내면은 등단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거기 첫 시집에서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뭐 한번 좋은 시 있으시면은 특별히 마음에 나는 그 제목을 보고 이제 이분을 몰랐을 때 아, 굉장히 감성이 많으신 시인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책 제목. 근데 제목부터가 밤자 들어가고 또 뭐 교수님 좋아하시는 거네요. 강자 들어가고 근데 그 강도 또 뭐냐 먼 강이야. 이제 시라는 거는 감성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냥 뭐 맨 앞에 거 하나. 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낭송해보세요. 혼자만의 방. 세월에 덮인 어둡고 긴 복도를 걸어가면 그 끝쯤에 있을 행복의 작고 아늑한 방. 그곳은 울음의 끝이고 고독의 완벽한 성. 그 성으로 하여 꿈은 노래를 낳는다. 웃음을 잃은 기억의 강에 물이 되어 흐르는 어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어둠 속에서 무너져 볼 일이다. 긴 어둠의 복도 끝에 서 있을 행복한 나날들. 그것은 분명 울음이 멍드는 고독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그 성으로 하여 한 번은 웃음을 날리고 싶다. 와. 아니 그 시가 몇 살에 쓰신 시인가요? 20대겠죠. 와. 시집은 몇 년도에 나셨죠? 1996년도. 아니 20대에 쓰신 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마 30대 아닐까요? 뭐 이랬어요. 아마 그때 아프셨을 때 쓰신 시라서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고독이라는 것도 나오고 행복이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20대 때는 그게 제일 우리가 사랑하는 단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주위에 많이 맴돌아요. 그런 것들이. 뭐 다 겪는 과정이죠.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그 나이가 먹으면서 보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 쓰는 시인도 똑같아요.
그때마다 보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시가 좋다 나쁘다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그 시대의 감성 그 시대의 감정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시인이 어렸을 때 어떻게 젊었을 때 어떻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집을 내실 때 등단이라는 것도 모르시고 그냥 내신 거고 그 시집에서도 제일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시인데 아니 시를 배우시지도 않았는데 너무 표현이 좋은 표현들을 막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신 게 맞는 것 같으네요. 막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웃음을 잃은 기억의 강에 물이 되어 흐르는 어둠.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쓰시죠? 시도 안 배우신 분이? 네. 제가 사실 이제 그 폐가 안 좋아가지고 네. 그때 애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제가 집에서 이제 글 쓰는 것보다 사무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끄적이거든요. 그러고 새벽 시간에는 이제 책을 좀 보는데 그때도 이제 글을 좀 쓰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이제 많이 있죠. 네. 저는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 딱 여자 한 반 남자 한 반인데 가창은 제가 못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음악 시간이 되면 나가서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네. 네. 그리고 얼마나 그 선생님이 정말 저는 이제 참 독하다 그런 게 남자가 48명인데 한 명 한 명 끄집어내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는 학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밖에 냈는데 제가 딱 걸린 거예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는 빠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해만 버티면 된다 그랬는데 3학년 때 또 담임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노래에는 소질이 없나 보다. 이제 그래가지고 커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그 노래방이 생겨가지고 정말 혼자 가서 노래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선생님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어떻게 성함도 아니죠. 뭐.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는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느냐고 한 명씩 다 끄집어내서 대단하십니다. 근데 뭐 좋게 생각을 하죠. 와. 그래도요 이제 뭐 우리가 다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게요 이제 저도 이제 학교 교직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근데 선생님은 무슨 깊은 뜻 갖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학생은 그게 평생의 한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은. 그래서 하여간 제가 뭐 회식 자리에 되게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시 한 편을 내가 그냥 읊겠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감히 조용필 노래를 많이 듣고 해가지고 정말 노래방에 혼자 많이 갔어요. 노래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이제 음악이 있습니다. 하루는 대단하시네요. 길에서 어떤 아줌마를 만났는데 선생님은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중고등학교 때 학생이 어른이 되면 잘 몰라요. 전혀 모르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공부를 하고 내가 담임을 했던 아이야.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얘가 하는 말이 옛날에 있잖아요. 선생님 저 뭐 안 해왔다고 귀사등에 한 대 때렸잖아요. 안 좋은 건 기억에 남고 아니 선생님이 좋은 그렇게. 거는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고마운 거는 이게 얘가 어떤 감정을 가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냐? 미안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이가 한 50대 됐을까 말까. 거기서 내가 두 손으로 그 뺨을 내가 이렇게 만져줄 테니까. 아이고, 그건 정말.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고맙잖아요. 뭐 해소할 해자에다 원하는 자인데 그걸로 회원이 됐겠죠. 정말. 그러면 진짜 조용필 노래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게 한번 노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하시나요? 자, 이제 노래방 가서 한번 들어봅시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는 학생 너무 참. 근데 네, 제가 아무튼. 이렇게 뭐
뭐 시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갈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저도 뭐 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런 거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시집은 언제 내셨죠? 요거는 이제 사실 이건 2년인가? 여기 보면 2년 후일 겁니다. 시를 정말 즐겨 근데 쓰셨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친구, 그 표지화를 그린 친구, 그려준 사람. 그 친구하고 군대 생활 저보다 이제 한 2개월 선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위 고참인데,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저 때문에 저녁 때 되면 뭐 고참들하고 있는데 저녁 먹으면 바로 야근하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그냥 뭐 한문이나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또 그림도 그려요. 근데 이제 논쟁이 붙은 게 야, 뭐 그림 필요 있냐? 카메라 하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저는 이죽거리고 이 친구는 야, 네가 아무리 글줄 써봐도 단어 이 사전 한 권이면 되지. 여기 있는 거 벗어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호를 줬는데 그 친구는 문강, 그롤 문자의 산강이고 저는 그롤 문자의 물강이에요. 지구는 흙과 물로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가 그롤 문으로 한번 뭘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 친구는 2년에 이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저 친구는 서해 전시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기는 전시회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나는 시집을 2년마다 한 권씩 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못 지킨 거죠. 직장도 이제 뭐 2000년대에 들어서고 IMF 되면서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시를 쓴 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 시집이라고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내면서 이제 이거는 97년인가 이게 8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 아프고 막 이렇고 나서 쓴 거라. 그리고 이게 등단하고 낸 거예요. 제가 자유문학으로 등단을 했고. 자유문학으로 등단하셨어요? 네. 몇 년도에? 97년인가 8년일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몰라. 우리나라 문학 잡지가 현대문학과 자유문학이 쌍벽을 이뤘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자유문학이 일단 폐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문학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가 한 10년인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복간을 해요. 자유문학이. 신세훈 씨라고 하는 맞습니다. 분이 그분이 선생이 있을 때 이제 다시 복간을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만드는지 모르는데 그럼 신세훈 선생님 이때 등단을 하셨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도에 하셨어요? 그게 98년도일 거예요. 그리고 98년도? 이제 이거는 아마 선생님도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충희 선생이 써줬어요. 요 뒤에 왜 해설 있잖아요. 그리고 시와 산문사라는 이충희 선생이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광화문 그쪽에 있어요. 있었는데 그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리즈로 이 시와 산문사에서 98년. 내가 그 자유문학에 관계되는 게 2000 몇 년부터 관계돼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신세훈 선생님 계실 때 등단 좀 많이 좀 시켜드리고. 근데 두 번째 시집을 첫 번째 시집을 내시고 나서 2년 만에 쓰시는 건 굉장히 조금 이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친구하고의 약속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후에 못 지킨 거죠. 시를 굉장히 쓰시는 걸 즐겨 그런데요. 쓰셨다. 뭐 시집 뭐 자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좋은 거죠. 뭐 조병환 선생님도 한 6, 70권 냈을 걸로 알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러니까 속된 말로 팔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내면 팔리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은 1970, 80년대에는 대한민국에서 시집을 제일 많이 내신 시인,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팔린 분, 그리고 또 하나 여성 독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죠. 이 시를 쓰실 때가 가장 몸이 많이 아프셨던 때인가 봐요. 아팠을 때도 이제 많이 쓰고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근원이 이제 불안하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도 불안하고, 뭐 경제적인 불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그런 거에 탈출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1회 서울시 문학을 받은 오세영 시인이 있어요.
서울대학 교수하시던. 그분의 이제 시를 많이 보죠. 그래서 거의 빼놓지 않고 아마 그분이 24권 정도 시집을 냈는데 그분도 유복자예요. 그 영광에서 출생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이제 서울대 국문과 교수도 하고 이론가고 시 쓰고 1회 서울 시문학상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만해문학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분 시풍이 좀 맞지 않을까. 참고로 서울시 문학상 없어졌습니다. 소월시에 소월.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 1회 문학상을 오세영 시인이 받았고요. 그래서 소월시 문학상도 없어지기도 하는군요. 그게 참. 아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에 문학상이라는 게 많잖아요. 맞죠.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문학상을 줬는데 후보자가 5명이야.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주었어. 다음에 상을 주면은 이 4사람 중에 하나를 줘. 다음에 주면 3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자기네들끼리 리그만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결국 서울 문학상도 자기네들끼리 다 나눠 가졌어요. 좀 새로운 사람도 주고 이렇게 뭐 시인도 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운동장 안에 있는 사람들만 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학 권력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시집은 어떤 거? 세 번째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시집까지인데. 네. 근데 아, 저는 아니야, 더 있는 거로, 두 번까지네. 그러면, 나올 때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2000년도에 이제 97년 IMF 오면서 제가 직장에서 이제 면직 그 종용을 받았어요. 월 급여가 많으니까. 그래서 잘렸어? 2000년도부터는 이제 이렇게 정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핸들을 다른 데로 돌리셨구나. 참 운명적인 건데 하여간 제가 아버지 말 잘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 말을 잘 들으셔서. 그것도 말씀해드려요. 어떻게 정계에 왔는지요. 그래. 정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 문학 하는 거하고 다르긴 뭐 많이 다르겠지만은 아버님께서 정치로 정계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정확히는 아버님 친구분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43살이니까 굉장히 젊을 때잖아요. 근데 한참 일할 나이. IMF가 오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하죠. 근데 제가 이제 부장이 일찍 되는 바람에 너 한 사람이 나가면 밑에 직원 3명을 쓴다. 이래가지고 그 기준이 있었어요. 부장으로 8년 이상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문서가 내려오죠.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만 이렇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게 퇴직금이 한 9천 되고 위로금이라고 한 1억 이상을 주더라고요. 그때 저도 기억하기로 명예퇴직 그래가지고 거예요. 엄청 많이 퇴직금 주면서 내보냈죠. 그때는 이자도 비쌌어요. 18%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거 집에 갖다 주고 제가 꿍쳐놓은 돈이 한 3, 4천 대인데 그거 가지고 여행이나 다니고 집에다가 이거 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단을 했죠. 또 지금 말하면 보건복지부에 있는 굉장히 높은 분이 야, 네 정도면 나가도 먹고 살 수 있을 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불안해가지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독서실을 차린 거예요. 독서실? 위해서, 옛날에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독서실 지금도 많죠. 지금 많아요? 카페라고 하죠.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데 독서실을 이제 부계동에 그것도 시장 조사를 해서 굉장히 잘 되니까 뭐 총무를 3명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대기자가 있고 그리고 제가 책을 그때 한 5천 권 한국 세계 문학전집 사상전집을 비치해놓고 상담도 해주고 그랬는데 하루 저녁에 이렇게 집에 오면 20-30만 원씩 연찰로 주니까 집사람이 저녁 때 쓱 와보니까 이게 저녁 때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한 3시간.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하고 싶은 일하고 내가 여길 맡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럼 좋다 이러고 이제 있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농사가 좀 있어가지고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실 저는 그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곤혹스러웠어요. 노는 날이면 이제 농사를 져야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도 사실 그만두고 아버지하고 같이 논에 나가 있는데 아버님 친구가 부천 상공에서 사무국장을 했어요. 이정우 씨라고 아주 친해요 아주. 근데 야 저는 그래도 공직생활하고 감투도 있었는데 이렇게 막 흙만 지고 이러면 벌 받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벌 받는. 네. 인재가 썩고 있으니 너무 글도 잘 아까우신 쓰고 거죠. 이러니까 네. 그때만 해도 선거에서 뭐 선거인 명부이고 다 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천에 가면 저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이 하나 있고 부천 출신이 있다. 그건 네가 선택해라. 그럼 가면 도움이 될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얼떨결에 갔다가 함정에 빠진 거죠. 그 아까 상공회에서 사무국장 했다는 분이 조선일보 그 논설위원 이흥우 씨 동생. 그렇죠. 그 줄이죠. 네, 잘 알죠. 그렇죠. 문화부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시의원도 하신 거죠? 했죠. 네. 시의원도 했더니 어떠세요?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그 아버님이 사실 그 정치 바람에 면장도 하고 조합장도 했어요. 네. 근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한참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있던 분이 안 됐어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네. 그러면서 자꾸 나보고 나오라고 너 같은 놈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나오다가 떨어지고 보니까 이게 뭐 낭인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나가보겠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정치가 이런 게 있죠. 그 관공서는 사실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살면서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야기하면 잘 안 돼요. 네. 근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하면 빠른 거죠. 그렇죠. 참 그렇다. 그래가지고 한번 하면 잘하겠다고 선배고 도와주는 분이 그러니까 뭘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는 아주 진정성이 있고 뭐 소미편에 쓰니까 너 같은 놈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적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공천이라는 제도를 받으면 수월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유세도 하고 투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검증 전차는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 기간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 아파트 상가에 고깃집을 하는 노인이에요. 근데 저를 보더니 넌 심성이 반듯한 것 같은데 하나 약속만 해주면 내가 너를 적극 운동해주겠다. 그러셔요. 그래서 뭐죠? 그랬더니 절대 배지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시연이 되면 배지 달지 말고 다녀라.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제 이름을 이렇게 치면 나와요. 일정활동했던 게. 네. 배지를 안 달았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역시 너는 내가 사람 보는 안목 있다 그래가지고 한 200여 명을 막 이렇게 널 밀어주라고 막 하고 모임을 주선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여기 선생님도 그 부천에 계시지만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사실 50명이 비례대표거든요. 네. 그건 직능대표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익을 대변해라. 이제 이건데 의회도 시의회도 비례는 있어요. 한 2-3명. 네.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역사도 깊고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면 뭐 성인이죠. 근데 그게 관치, 행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이 사람들은 예산 주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식적으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안 되고 이제 정파적인 것 때문에 또 안 되고 이런 안타까운 건 있죠. 그래서 길게 못 하고요. 제가 모시는 분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또 공천을 못 받았어요. 좀 시를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시의원이 되셔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도 좀 영향을 좀 미치진 않으셨을까요? 있죠. 네. 저는 이제 부천이 필하모니라는 게 있잖아요. 필하모니. 네, 그게 1년에 한 100억.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네, 네. 독식을 했어요. 네. 네, 이제. 근데 제가 부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경영대학원도 간 거예요, 사실.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문화예술의 도시죠. 야, 그럼 내가 뭔가 제대로 학구적으로 먼저 배우고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래서 간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게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천에 4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네.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멀리. 추계예술대학. 네, 그게 네. 아현동에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이 문화예술은 수요자하고 창작자하고 수용자가 있다면 네.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정말 시민이 좋아하는 문화예술이 뭐냐. 네. 근데 필하모니가요. 필하모니를 상대로 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선생님한테는 그건 안 보여드렸는데 필하모니 공연을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60%예요. 딱 한 번 그냥 누가 티켓 줘서 간 것까지 합치면 딱 한 번 본 것까지 하니까 85%예요. 네. 그런데 그걸 100억을 들인다. 이건 가혹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천에 그 아트센터 짓는 것도 끝까지 반대하고요. 그 아트센터가 창피한 얘기인데 시 땅에다가 건축비만 1,500억을 들였어요. 근데 36개 동에 사실은요, 인천은요, 지하철역마다 스테이지가 있어요. 대형 거울하고. 네. 이렇게 공연장이 있잖아요. 그런 거요. 네. 5억만 지면 정말 멋있게 져요. 그러니까 굳이 아트센터를 돈 들이지 그러니까 말고. 이게 시민 문화 네. 향유 차원에서요. 네. 5억씩 30개 동이라고 해야 1,500억이에요. 저 150억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것까지 했냐면 지역구를 대변하는 시연인데 그 뭐 B급이나 C급, D급 이런 사람 불러다가 공연비 주고 노래 몇 곡 하고 가는 것보다 장기 자랑을 한번 열어보자. 네. 그걸 상동 구지공원에서 처음 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미안하니까 안 나왔어요. 야, 다음에 하는데 서로 하려고. 네. 팀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족이 합창도 하고 자기 제주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스테이지를 만들어 주라 그래서 거기 구지공원에 스테이지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그걸 차라리 동마다 해주고 거기서 콘테스트를 하고 맞아. 시민의 날에 중앙무대에서 콘테스트 하면 멋있거든요. 전국 그렇죠. 노래자랑도 그렇게 토너멘트식으로 하면은 시민 문화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에서 배운 게 하나 변함없는 게 문화는 향유자 위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제가 모시던 분이요, 한 분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시민회관에 이미자가 온 적이 있어요. 그 티켓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만석에 2번 하는데 필하모니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만석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뭐, 시민을 위해서 세금으로 쓰는 돈인데 이게 뭐 시민들이 몰라요. 또 가도 감상도 안 되고 심지어는 정체나 굉장히 높은 사람이 클래식 하다 보면 중간에 한 5에서 7초 쉬는데 그때 박수를 쳐요. 자기가 브라보 이러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탓하는 게 아니라 문화는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요즘에 전시회, 미술 전시회 가면 비구상 같은 거 뭔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게 뭐 몇십억에 팔리고 피카소 작품 같은 건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돼지한테 진주 주면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을 어떻게 확산을 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간이 짧아서 안 되고 또 그런 힘이 없다 보면 아무리 떠들어봐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배지도 안 달고 다니시고 시민 문화 예술을 위해서 또 공부를 직접 하시고 그걸 위해서 또 굳이 아트센터가 아니라 시민들이 본인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고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우리 당 선생님이 이런 거 있어요. 부천 문예연구소라는 걸 가지고 계시는데 네. 장서가 약 한 5만 권 정도? 5만 권 좀 넘죠. 넘어요. 장서가십니다. 와. 그래서 2009년인가에 그 연합신문사인가요? 연합뉴스.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지정한 장서가로도 이제 이게
돼 있거든요. 5만 권 대단하신데요. 보면 전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로 책 5만여 권을 모은 부천문인 당현직 씨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 이 5만 권이라는 게 굉장한 권수잖아요. 사실 조선시대 규장각 같은 데에서 모아두었던 장서는 제가 알기로 한 10만 권. 그리고 성호 이익 선생님이 당시 조선시대에 큰 그렇게 책을 많이 모아둔 곳이 한 서너 군데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중에 성호 이익 선생님 집이었는데 성호 이익 선생님도 한 5천 권 정도였는데 지금 선생님이 5만여 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만 권이 아니 5천 권이 지금 5만 권쯤 될 거예요. 네. 네.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아유, 5만 그러군요. 권이. 네. 뭐 아무튼 옛날에 그 해강 최한기 같은 사람은 책 때문에 그 재산도 많이 절단다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는데 하여간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책도 좋아하시고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봉사하셨던 독특한 성함을 가지신 당현증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선생님 그러면 지금 연세에서 또 이제 앞으로 꼭 이거는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게 사람은 나 혼자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제가 26대라고 하는데 사실 26대가 그냥 하나의 제도적인 거지 그 전에도 뭔가가 있었겠죠. 그렇죠. 태초까지 가면. 근데 계속 이어진다는 건데 요즘에 보면 너무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제가 한번 잠 안 오는 밤에 반성하면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 네. 교육 전문가들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격대 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 대 차이는 만만하다는 거예요. 반말도 하고. 그러나 네. 할아버지가 손자를 볼 때에는 틀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는 것도 그렇고 손자 입장에서 할아버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아주 긍정적인 벽이 있다는 거죠. 거리가, 틈이.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배려나 그 다음에 뭐 상대에 대한 그런 존중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건강도 이제 많이 안 좋아질 나이인데 책을 하나 소제목까지 쓴 게 있는데 순간을 영원으로 효라는 거 아시죠? 네네. 그게 이제 효하면 너무 고식적이고 네. 야 이거 뭐 꼰대들이 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현대적인 효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효를 HYO 해서 그 효가 HYO 네네네. 하면 하모니, young and old.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 조화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소제목까지 해서 이렇게 대충 그 구상을 했습니다. 자료도 효에 관한 책을 한 80여 권 네. 모아놓고 여러 개 될지는 모르는데 그렇고 좀 어려운 시대일수록 인간적인 그 감정이 흐르는 지금 이제 선생님이 계셔서 좀 면전에서 쑥스러운데 저는 클래식이라는 선생님 뭐 최후의 네. 소설책을 아주 한숨에 한참에 읽었는데 굉장히 감성 이런 게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승이면 스승. 그 논어에도 보면 군군 신신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부부자자. 네. 그러니까 임금이 임금다워야 되고 자식이 자식답고 부모가 부모답다는 건 사실 환경이나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요즘엔 뭐 7세 고시, 뭐 7세 의대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애들도 미리 정한다는 건데 그냥 제가 살아온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해 주는 것도 교육이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효를 현대적인 것과 한번 이렇게 믹싱해가지고 한번 쓰면 네. 훗날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네. 라고 하면 결국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남기고 싶다 그런 네.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으네요. 우리 당현증 선생을 만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자리에 모시고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새로운 채널, 라디오냐 뭐 텔레비전에 새로운 채널을 튼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의 깊이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역시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과 나눈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다 좋았지만 또 마지막에 효라는 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다시 재해석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책이 좀 잘 발간이 돼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효 문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매미 울음이 사라졌을 것이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당현증. 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